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1장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해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가게 되는 내용은 지금 쭉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가 갖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생애 주기 발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이해해야 될지,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죠.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 어떤 식으로 나눠지고, 사회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이나 이론들은 어떤 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눠지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재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 현장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 어떤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 내용은 책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우리는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뭐다? 뭔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사람 혹은 클라이언트, 대상자, 당사자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람 혹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하는 전문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크게 우리가 사회복지에 어떤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전에 조금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 강화 또는 기능 회복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스스로 삶을 잘 해결해 나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것 그런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 혹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인 거죠. 사람.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올바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저 한 개인이 혹은 저 클라이언트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딱 뭘 보고 알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보이는 문제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행동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죠.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인간은 이래서 이러이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성격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이해. 더불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라고 할 때 어떤 연령대에서는 그 행동이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연령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살짜리 아이가 손가락 빠는 거는 다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 20살짜리 다 큰 성인에 가까운 분이 손가락을 빠는 거는 이거 조금 뭐 심리적으로 좀 어디가 조금 어려운가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적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모든 대상자가 우리 클라이언트, 즉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령대, 모든 발달 단계의 그런 어떤 발달적인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을 이해하고 발달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이야? 라는 걸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어때?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셔서 헤어지셨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이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뭐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과 이 행동은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클라이언트가 속한 지금 사회적 환경이 어떠냐. 입시 지옥에 막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저기 조금 그래도 그런 거에서 아주 자유로운 곳의 아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다르겠죠. 자, 그래서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올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나가기에 앞서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학문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뭔가를 하는 그런 전문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그런 서비스, 봉사 전문직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상 이 직업에서 요구하고 또 이 직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직이 갖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내면화시키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전문직의 활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 없이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 개론이라든지 실천론 시간에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다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요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 즉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이 기본이 되는 교과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이 가치는 무엇이냐면 여기 옆에 나오죠. 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모두 다 존엄하다예요. 자, 사회복지의 가치가 뭐야? 라고 사회복지의 가치 쭉 정리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죠. 뭐 제스트로라든지 뭐 프레들랜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사회정의 실현이에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왜 도와주는 거죠? 왜 우리가 막 정말 돕고 싶지 않은데 막 도와줘? 왜? 인간은 모두 존엄해요. 인간은 모두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그러한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 사람들이 보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 장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다 사회복지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목적,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한번 여기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자, 인간 간의 측면이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어떤 가치를 이해할 때는 사회복지에서의 실천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어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 대한 가치는요. 앞서 얘기했잖아. 인간은 다 존엄하다. 존엄하다예요. 왜? 사회복지의 실천의 대상자들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존경심.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 도우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는 뭐 꼭 사회복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헌법 10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인간은 존엄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라고 헌법 1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헌법을 링크해 놨거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헌법에서 명시한 이 헌법 10조의 내용과 그 다음에 헌법에서 명시한 34조의 내용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주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 10조가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모두 다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전문직으로서 사명감을 갖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 첫 번째, 인간은 존엄하다.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가치는 그런 거야 라는 거고, 두 번째,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평등 혹은 공평, 이러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도 평등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내용,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그런 아주 거시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서 뭔가 그들이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에너지가 바닥에 났다라 할지라도 누구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망, 그들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믿으면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권한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걸 임파워먼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인간이 속한 사회적인 환경, 여러분들이 다 속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뭐 커다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의 문화와 뭐 미국 사회의 문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뭐 수도권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저기 농촌 지역에 살고 있거나 뭐 어촌 지역에 살고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가 속한 사회적인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앞서 얘기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또 하나 더불어 모든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좀 더 불이익을 처한, 불이익에 당한 또는 사회적인 소외계층 또는 또 우리가 또 그분들을 또 뭐라고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으로 그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또 사회복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사회관의 측면입니다. 자, 이 사회관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약자의 그 사회적 기능 또 그들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자,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그러한 장치 그런 제도 뭐 법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사회적인 불이익 집단 혹은 약자 혹은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회복지 제도예요. 사회복지 제도는 헌법 3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권이에요.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 여성, 뭐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생활권적 기본권 혹은 뭐 사회복지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뭐 노동권이라든지 참정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측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에요.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법제론 시간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제, 뭐 노동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참정권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 이러한 사회적인 관점의 바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실천 학문이에요. 응용 학문이고 실천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글로만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지식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또 그거를 실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윤리다. 윤리. 가치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런 식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행동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윤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런 봉사 전문직, 뭐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행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서를 하잖아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이팅게일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선서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라고 하는 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윤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에는 어떤 윤리 강령, 윤리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윤리와 철학 뭐 이런 시간에 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도 다뤄요. 아마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저한테 들으셨던 분은 아마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실천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윤리가 완전히 무장이 되고 그래야지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그거를 실제에 적용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들을 공부하거든요. 이론을 공부해서 그거를 실제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놨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썼었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답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으로서 단순하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었던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거죠. 이미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례에 적용하고 또 그 사례에 다시 효과가 있었다면 다시 그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증거가 되어서 그 다음 실천을 할 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은 이렇게 기존의 증거들이 기반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에 실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하고 이제 짧게 줄여서는 EBP라고 하는데요. 모든 실천 학문은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이미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소셜 워커라고 하죠. 소셜 워커는 사회에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사회에서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처음에 이 소셜 워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메리 리치먼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사회복지에서의 거의 어머니죠. 이분이 소셜 워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 과정을 만들면서 소셜 워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소셜 워커라고 칭하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셜 워커가 담고 있는 뜻은 사회에서 유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공공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공공단체에 속해 있는 것 물론 속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익성을 꼭 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뭔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주면서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의, 공익의 이러한 내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기관의 어떤 가치관, 기관의 어떤 사명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르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라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 남으셔서 기관장이 되신다면 기관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 기관이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조직의 일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치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행동에 대한 이제 이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 뭘 보고 처음에, 이 사람은 이러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떤 거 보고 이해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불안한가 보다. 초조한가 보다. 아니면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려요. 이제 금방이라도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막 그 화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화났나 보다. 무슨 일 있나? 이거예요. 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보통 이런 게 있나?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그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 너무 화가 나. 그러면 벌써 이제 입이 막 실룩실룩 거리죠. 눈이 막 화가 난 눈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흔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요런 이제 감정이 나타나요. 뭐 화가 났어. 그러면 이제 막 부글부글부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풀리면 좋은데 풀리지 않은 게 막 쌓여 있어요. 무의식이 막 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불쑥 이런 행동이 막 드러나요. 그렇죠. 어느 날 막 너무 조용하던 친구가 갑자기 막 폭발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친구들이 허들짝 놀래잖아요. 얘 왜 그러지? 근데 이제 너무나 참고 있었던 거, 억압되어져 있던 무의식이 어느 날 갑자기 분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책에는 없어요. 요 슬라이드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뽑으셔서 보셔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존재죠. 인간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인간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는 이제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being, 존재라고 하는 거는 신체, 심리, 사회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인간이 발달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신체적으로만 발달하나요? 아니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든 요소들의 총합, 그런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되고 발달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신체, 심리,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해서 바이오 사이코 소셜 빙이라고 보통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는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 발달 을 거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총합체로 나타나는 게 뭐다? 인간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왜 배워야 하나요? 왜 배워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론이 갖고 있는 건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해요. 아주 이제 그렇죠. 드라이하게 기술을 해줘요. 이거는 이런 거야라고 기술을 하죠. 그 다음에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기술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이라는 건 뭐야? 원인은 이렇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론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앞으로까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자, 이론의 의미는, 이론이 갖고 있는 기능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바로 이론이에요.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인간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단순하게 얘기해주고 원인을 설명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이제 어떤 시기에 이제 뭐 아동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부적응한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일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상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은 이론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할 수도 있어요, 실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예측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이상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한다면,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기 이전에 뭔가 선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이상행동, 부적응행동, 문제행동은 어떤 큰 범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제도나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여기 뭐 늘 했던 말,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집단, 가족 수준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것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실은.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다시 와서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죠. 대부분 어디에서 빌려온 이론들이에요? 심리학에서 빌려온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학에서 고유하게 만들어낸 이론은 고유하게 만들어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사회복지학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자생적이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생적인 이론은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그 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은 대부분 심리학 이론이죠. 뭐 이거는 뭐 이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은 뭐 사회복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교육학, 보육학, 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 이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론은 주로 인간의 행동의 보편성, 보편적으로 이렇더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행동을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 뭐 100번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떠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항상 나오는 게 무슨 이론 배울 때 나오면 항상 누구 이론부터 나옵니까? 프로이드 뭐 융, 아들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흔히 많이 나오진 않지만 주로 이제 프로이드, 에릭슨 이론은 아주 그냥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분들의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정신역동 이론이다. 자, 인간의 이 정신역동이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심리적인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게 인간을 움직인다. 인간을 행동하게 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의식과 무의식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이 뭐예요? 사이코소 다이나믹 티어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실은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이나믹한 게 이제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 인간 내면의 그 다이나믹한 그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각각의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각자들마다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이분들의 이론은 뭐 심리학, 상담, 심리, 뭐 치료, 교육, 뭐 이런 뭐 가족 치료, 개인 상담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전에 또는 후에 요 즈음에서 굉장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회를 휩쓴 이론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 에릭슨이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다 프로이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하고 처음에는 막 존경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도대체 너무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막 싸우다가 엄청 욕들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자, 그 시기에 1950년대 전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인간의 이 다이나믹한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야 라고 주장한 학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행동주의 학파예요. 이게 행동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우는 행동은 뭐, 이 정신역동 관점에서는 얘가 뭐 엄마하고의 뭐 관계가 어쩌고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나오죠. 이 아이의 무의식이 어쩌고, 출생 순서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막 해요. 근데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우리가 그럼 얘가 좀 안 울면 되는 거지. 안 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어야지 이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관심을 두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학습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한 행동 학파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하죠. 뭐 애들 뭐 혼내거나 상 주거나 하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열심히 보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학습도 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계획된 그런 방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계획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치료자 혹은 그 상담자 또는 그 변화자에 대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상 주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상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행동주의 관점은 중요하고요. 자, 주 대표자는 이거예요. 파블로브, 스키너, 반두라죠. 그래서 이 둘과 이 반두라의 입장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해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이전에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주류였어요. 자, 얘네들 엄청 싸우죠. 엄청 싸웠죠. 이 두 학파들이. 이 안에서도 엄청 싸우고. 자, 그런데, 하나는 이 두 학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극명한 게 뭐냐면, 정신역동이론은 인간을 너무 무의식적인 존재로 보고, 속성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너무 뭐랄까 기계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본 거예요. 얘는 너무 결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본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이 두 학파의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을 하는 분들이 갈등 끝에 이제 이러한 관점을 제시를 하죠. 인간은 어떤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하는 존재도 아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말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선한 본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보다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관점으로 강조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저스와 머슬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그만큼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있는 존재고, 우리가 그들을 믿어줄 때, 우리가 그들을 아무런 어떤 거 없이 받아줄 때 인간은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다.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굉장히 주도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인본주의 관점은 이전에 나왔었던 이 두 학자들과는 너무나도 이제 결이 다른 그러한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 관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런 거 얘기 계속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된다. 인간은 존엄하다, 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의 욕구를 항상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중심에 의한 실천. 자, 이게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관이 된 거예요. 이 로저스와 머슬로의 이 이론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하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사회복지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나는 뭐 놀이치료에 관심 있어 뭐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놀이치료에서 얘기하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차일드 센터드 테라피, 그러니까 아동 중심 치료.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중심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게 그 차일드 센터드 아동 중심 치료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걸 로저스예요. 로저스의 인본주의 철학. 자, 그렇다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여기서는 소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휴먼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뭐라고 불러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 유기체 이런 말 쓰잖아. 유기체. 왜 유기체라는 말을 써요? 되게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유기체. 그 인간 유기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학자들이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 유기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나요? 어떤 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오리의 행동을 실험하기 위해서 알에서 깨어난 오리들 옆에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오리들이 로렌츠가 엄마인 줄 알고 막 졸졸졸졸졸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유기체라고 생명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명체들은 다 그러한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더라라는 것들을 설명한 이론들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설명되어진 이론이 뭡니까? 애착 이론이잖아요. 애착 이론. 이런 것들. 그래서 유기체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적인 본성의 것들을 이해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생물학적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어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 실은 여러분들 기질이라고 하는 거, 기질이라는 거 하는 얘기 들어봤죠?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본성이죠. 타고난 본성이 원래 그래요. 순하거나 예민하거나 아니면 뭐 까다롭거나 아니면 느리거나 하는 세 가지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그런 어떤 생물학적 그런 성향들인 거예요. 자, 이런 성향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성향 생물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측면에서 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뇌를 알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뇌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거는 아마 저하고는 요 얘기는 요 부분은 요 정도는 다룰 텐데 나머지 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뇌의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뇌의 뇌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전두엽, 후두엽, 뭐 두정엽, 또 뭐가 있죠? 전두엽, 후두엽, 두정, 측두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다 달라요.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인간 사고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뇌 한 부분은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 행동 이런 것까지 관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두엽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3살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애기들 데려다 놓고 같이 놀아봐 뭐 이런 거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시각을 관장하는 데인데, 이 후두엽은 보통 이제 사춘기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유난히 거울을 쳐다보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후두엽은 이렇게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갖는 시각적인 거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애들이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바로 성향, 생물학적 관점이죠. 자, 요즘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우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뇌 관점에서, 뇌 발달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부모 교육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알려면 아이들의 뇌 발달을 알면 훨씬 더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인간의 발달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생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전생에 동안 이제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청년기, 혹은 중년기, 장년기, 혹은 노년기 이렇게 쭉 거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시기에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긴 있어요. 이 보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으로 박힌 개개인들이 다 보편적으로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진 않아요. 같은 연령대라도 조금씩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래요? 그거는 주관적인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령대일지라도 그 주관적인 상황,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같은 발달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청소년기 아이가 어떤 두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죠? 그럼 청소년기 아이들의 이제 어떤 문제 특징할 때 애들이 이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싶고, 그래서 뭐 집도 나가고 싶고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 아이의 문제를, 청소년기 아이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래, 다 그럴 수 있어. 집으로 가면 돼. 이런 이런 얘기를 보통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 하나는 그냥 청소년기 방황으로 가출했고, 어떤 아이 하나는 가정 내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가 너무 심각해서 나왔어요. 그럼 두 아이에 대한 접근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행동일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인, 왜? 주관적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존재로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 이게 조금 더 쉽게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이사이의 개개인들은 다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서 특성들이 다 다르다. 주관적인 존재로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얘기 하죠. 도덕성이라는 것도 발달되는 거예요. 발달되는 거기 때문에 잘 발달을 시키면 되겠죠. 타고나지 않습니다. 도덕성. 그래서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중에 도덕성의 발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환경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회 환경. 네, 오늘은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시간,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주차 수업 이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 뒷부분 마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이제 사회 환경을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이제 소개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일부분 이제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1장 마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